한강호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장님께서 개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말 문화는 지금 당장 수술을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중벽에 걸려 있습니다. 사회 지도층과 일반 국민, 청소년과 어른,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상대방을 모욕하거나 조롱하는 말과 상처를 주는 욕설이 만연해 있고, 그것들은 사회에 상처를 주는 모든 갈등과 국민대 통합의 가장 저해 요인의 하나로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정치권의 막말과 반말, 욕설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법관이나 종교인이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국민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있습니다. 시청률만을 의식한 상업주의의 방송과 영화는 표현의 자유, 창작의 자유라고 하는 미명하에 막말과 비속어들을 아무런 여과 없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부터 중고등학생까지 청소년들이 욕설과 저주하는 말들을 죄의식 없이 사용하고 있고, 의미도 모르는 욕설을 추임새처럼 쓰는 것이 일상생활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이버상의 댓글 등 폭언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연예인을 보는 일이 드물지 않고, 온라인에서 익명성의 가림막 속에서 언어폭력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상대를 무시하고 배척하며 상처 주는 욕설과 막말은 우리 공동체 사회의 결속을 와해시키고 국민 대통합을 방해하고 있으며 더 이상 방치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더러워진 물이 사람의 몸과 자연에 좋지 않듯이 더러워진 말도 사람의 마음과 사회를 병들게 하며 불필요한 갈등을 심화시켜서 국민 통합을 저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 가루는 칠수록 고와지고 말은 할수록 거칠어진다고 하는 말이 있고,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고 하는 우리 고사도 있습니다. 사람 사이의 소통수단으로서 말의 중요성을 지적하는 말입니다. 또한 말은 모든 인간의 표상입니다. 인격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인격을 대변하는 것이요, 또 인품과 또 사상과 모든 면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내기빈 여러분, 국민대 통합은 단순히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가운데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역지사지의 자세로서 임할 때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각각의 전문가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아서 중병에 걸려있는 우리의 말 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실천적인 방안이 모색되어 줄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김동호 문화융성위원회 위원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예로부터 우리는 일원 일행, 도의 신중이라는 말, 즉 한마디 말 하나의 행동을 신중하게 하라는 책은담을 읽으면서 자라왔습니다. 말 많은 것보다는 신중하게, 황금처럼 무겁게 하라는 교훈이었습니다. 조선조 정조 때 이동무 선생께서는 속된 말이 한 번 입으로 나오면 선비의 행동은 즉시 땅에 떨어진다고 경고하면서 말의 격을 주문했습니다. 정조 임금께서도 아직 말해서는 안 되는데 말하는 것은 그 죄가 작고
말해야 하는데 말하지 않음은 그 죄가 크다고 말씀하시면서 언행의 정도를 밝히셨습니다. 말은 소통의 도구이기에 앞서서 생각을 담은 그릇입니다. 마음, 즉 정신을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우리는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격을 가릴 수 있고 언어 문화를 통해서 그 국민과 그 나라의 품격, 국격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오랜 역사를 통해서 인문 정신 문화의 근간을 이어온 우리의 언어 문화가 최근 위기를 맞고 있음은 매우 한탄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방송 등 대중매체와 인터넷, SNS 등을 통해서 막말, 조속한 말, 폭력적인 말이 확산되고 있고 청소년의 언어 생활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습니다. 사회 지도층부터 언어 문화를 탁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고운 말, 바른 말, 품격 있는 말은 우리의 생활을 기름지게 하고 또 사람과 사람을 믿음 속에 하나로 묶어줍니다. 배려와 나눔의 마음과 실천을 길러줍니다. 이것이 바로 국민 대통합의 지름길이며 문화융성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문화융성위원회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및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함께 언어문화 개선을 위한 국민운동을 함께 벌려나가고자 합니다. 학교교육, 사회교육, 특히 가정교육을 통해서 이러한 마을 순화 또는 마을 개선 운동을 해나가야만 그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토론회가 우리들의 언어 현실을 되돌아보고 소통과 화합의 언어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 발표 한국사회 말문화 진단과 대책 이 제목으로 발표를 해주신데 시간은 약 20분 정도 되겠습니다. 지난 25년 동안 그러니까 그 전까지, 그러니까 지난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우리 사회에서의 그 말에 대한 문제는 주로 어문 규범의 문제가 중심이었습니다. 해방 이후에 어문 일치 중심으로 언어 정책을 펴왔기 때문에 어문 규범이 좀 중요한 문제였고, 그 속에서 바른말이나 고운말 이런 것을 강조하는 어떤 사회 분위기가 있었죠. 그리고 대부분의 그러한 정책은 국가가 주도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말이 상당히 많은 변화를 거쳐왔는데, 제가 보기에 1980년대 후반부터는 꽤 큰 어떤 이런 기조와는 다른 어떤 형태의 말문화가 이제 형성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 요인으로 저는 네 가지를 좀 꼽겠습니다. 첫 번째가 민주화가 있겠고, 두 번째가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 세 번째로 세계화, 네 번째로 경쟁의 격화, 이 네 가지를 좀 볼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언어 말문화의 총체적인 어떤 구조 모형을 보자면은 저는 저렇게 층위별로 정서 측면에서는 좀 민주주의에 대해서 너무나 원자적인 어떤 그런 개인들의 민주주의로만 이해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배제 공포가 굉장히 휩싸여 있다. 이 두 가지 막 섞여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내용이나 형식에서 막말이나 욕설, 강자의 언어를 흉내내는 그런 것들이 그 대중매체와 정보통신, 인터넷 등의 어떤 유통 체계를 통해서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는 이런 구조 모형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고, 장기적인 과제로 본다면 네 가지 정도를 들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쨌든 그 개인과 공동체의 이 균형이 좀 와야 되는 상태에서 어떻게 다시 이것을 회복할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새로운 시민의식을 다시 한번 우리가 찾아가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경쟁과 배려, 이 두 가지가 저는 중층적으로 함께 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배려의 문제는 연대의 문제로 또는 복지의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경쟁과 배려가 중층적으로 가는 질서를 우리가 어떻게든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온라인의 어떤 윤리를 새롭게 좀 우리가 재정립시키려는 그런 노력을 필요할 것 같고, 마지막으로 또 공공언어의 소통력을 증대시키려는 노력이 절실할 것 같습니다. 자, 장기적인 과제는 이렇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말문화 예의 문제를 가지고 저는 이제 우리 말문화의 전략을 어떻게 바람직한 전략을 좀 설정해 보자라는 생각으로 좀 만들어봤습니다. 두 가지 좀 경계하고 가면 좋겠습니다. 너무 근본주의적인 태도, 즉 예를 들면 양극화가 해소되지 않는 한 격차 의식을 줄이자라는 어떤 캠페인은 아무 의미가 없다. 저는 이건 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말문화 자체를 바꾸는 것은 여러 가지 방면에서 저는 가능하지 않겠는가. 계몽을 통해서든 감시를 통해서든 가능한 방법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예를 들면 외국인이나 성소수자 또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적인 언어를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바꿔내는 과정에서 충분히 저는 검증이 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규제 중심으로 이것을 바라보는 태도도 저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시민들에게 말에 대해서 어떤 규제를 한다는 것은 좀 법적으로 규제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 좀 일단 소용이 없고, 그리고 사람들이 오히려 반발심만 더 커지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저는 경계하고자 하고요. 자, 일단은 그 주체, 우리 병리현상의 어떤 그 주체 성격을 좀 정확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5가지의 병리현상에 대해서 이들이 이런 어떤 현상이 특정 소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인지 또는 불특정 다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인지, 그렇다면 이 주체들의 사회적 지위는 어떤지, 그리고 또 이들의 어떤 활동 영역은 또 어느 것인지, 공공인지 민간인지, 이런 것을 좀 분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들에게 감시와 계몽이라는, 계몽은 제가 말씀드린 계몽은 교육과 주로 대한문화의 북돋움이라는 관점에서 사용하는 말입니다. 자, 감시와 계몽이라는 두 가지 성격으로 접근하려고 할 때 어떤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일까, 이것을 좀 구분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감시의 강도가 높은 것을 5, 계몽의 강도가 높은 것을 5로 했을 때 1부터 5까지 저렇게 각 병리현상별로 나눠볼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병리현상의 어떤 대상들을 사회적인 좌표로 그려본다면 세로축에서 이 주체의 규모를 중심으로 특정 소수에서 불특정 다수까지 배치를 해보고, 이 원의 짙음에 따라서 짙음이 공공성이 좀 높은 쪽이고 밝은 쪽은 주로 민간적인 성격이 강한 쪽입니다. 이렇게 나눠봤을 때 우리는 감시와 계몽의 위치를 저렇게 배치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배치한 기본적인 저의 원칙은 소수에서 다수로 우리가 운동을 끌어가야겠다. 두 번째로 위쪽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는 그런 속담처럼 위쪽에서부터 운동이 시작되고 밑에 쪽이 또 맑아지는 그런 현상들이 좀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시 공공 쪽이 사회 전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공공 쪽이 먼저 중심이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민간 영역으로 가는 이런 세 가지 원칙을 좀 갖고 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천 방안들을 찾는 데 있어서 첫 번째는 좀 생략을 하고요. 두 번째, 제가 좀 많이 보고자 하는 쪽은 새로운 담론을 우리가 좀 정리해가는 게, 저는 지금 시민의 예의를 잃지 않는 말문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각도로 분명히 접근할 수 있는 분들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말문화를 왜 지금 생각해야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저는 시민들이 뭔가 관심을 갖고 같이 공감하고 그 과정에서 사회적인 합의를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 담론을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낼 것인가, 또는 있는 것을 정확하게 결합해낼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담론 쪽에 좀 많은 초점을 둬야 할 거라고 보고, 그 점에서 또 유명 인사나 지식인들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대중화하는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각각의 병현상 쪽을 하나씩 간단하게만 짚어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좌표상에서 말씀드렸던 순서대로 본다면 첫 번째가 정치인의 막말이 되겠죠. 정치인 막말 쪽은 저는 역시 유권자들의 감시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측면에서는 특히 여야의 색깔 문제, 어떤
당파성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자칫 오히려 갈등과 논쟁을 부추길 여지가 있기 때문에 매우 중립적이고 또 신중한 그런 접근을 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공공언어 쪽입니다. 어려운 공공언어 쪽은 제가 다양한 제안을 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은 문화체육관광부나 정부 부처에서 최근에 굉장히 열심히 이제 진력하고 있기 때문에 좀 앞으로 많이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 방송인의 막말, 방송 쪽에서의 막말입니다. 이 부분은 시청률 경쟁 때문에 자꾸 일어나는 부분인데 역시 시청률 경쟁이기 때문에 시청자의 목소리가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청자의 관찰과 이를 통한 감시가 좀 필요할 테고 그 방송 관계자분들에 대한 교육, 그러니까 작가, PD 이런 제작진 분들에 대한 어떤 교육이나 또 설득, 표현의 자유와 상당히 부딪힐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와 공동체가 어떻게 함께 갈 수 있는 문제인지를 계속 같이 토론하면서 이분들을 좀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방송사 쪽에서도 좀 적극적인 협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결의를 서로 좀 밝힌다든지 또는 연말에 방송 시상식에 말과 관련된 어떤 상을 또 집어넣는다든지 이런 식의 방법을 좀 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번째로 청소년 욕설 문제인데 저는 욕설은 또래 문화의 좀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청소년기의 특정한 시기의 또래 문화라는 점을 어른들이 일단은 인정을 좀 하고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불편하고 거치장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또래 문화라는 사실을 인정을 하고 이것을 어떻게 고쳐나갈 것인지를 함께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특히 학부모 교육이나 또 이 교사 교육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학부모 교육 우리 아이가 설마 욕설할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학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이도 버스에 타고 있을 때는 욕설을 하고 있죠. 아이들과 같게. 자 그런 점을 생각을 했을 때 학부모들이 학교에 예를 들면 맞벌이 부모 같은 경우는 학교에 그 교육이 있어도 못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정책적으로 그런 학부모들에게 학교의 상담 교육에 갈 수 있는 유급 휴가를 제공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자 이런 것을 통해서 시민의 소통이 그 예의 위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지금부터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저희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국어문화운동본부 대표이신 남영신 선생님께서 토론을 시작하시겠습니다. 사회통합과 신뢰를 저버릴 수 있는 훼손할 수 있는 말문화 중에 하나가 이게 병리 현상은 아닙니다만은 우리 말의 하나의 그 근본적인 구성 요소인 이 높임법 이게 좀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이건 이제 병리 현상의 차원보다는 좀 더 사회 통합과 신뢰를 좀 더 만들어내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러면 사회 통합이라는 건 결국 소통의 문제인데 그 소통을 어렵게 하는 그런 의미에서 높임법 문제를 하나 제기를 하고 싶은데요. 과연 이게 말문화 향상을 위해서 어떻게 좋은 역할을 하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간단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대체적으로 언어 생활을 하면서 이 높임법에 상당한 강박관념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내가 어떻게 잘못 말하면 상대가 나를 나쁘게 보지 않을까 좀 강박관념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모든 사람을 높여주고자 하는 그런 심리가 발동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 높임법이 이거 진화를 거듭해 가지고 이런 말까지 나오죠. 간호사가 환자한테 바지 내리실게요. 그러면 깜짝 놀라죠. 그래서 요즘 백화점에서 아주 흔히 듣는 얘기죠. 값은 10만 원이세요. 10만 원이세요. 이거 고장 나시면 저희들이 반품 받아드립니다. 고장 나시면. 저 상품에서 좀 비싸십니다. 이게 시자를 계속 붙이는 거죠. 그래서 시자를 계속 붙인 게 틀리다 했더니 그렇게 안 붙이면 고객들이 불평을 한답니다. 다른 데서는 다 시자 붙여서 얘기하는데 왜 당신들은 시자를 안 붙이느냐. 이 백화점은 좀 고객한테 소홀히 하지 않느냐. 뭐 이런 불평을 한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백화점이 그런 시자 붙이는 높임법을 사용해가지고 결국은 국민들이 그걸 받아들여서 국민들이 이제 그렇게 해라.
이렇게 강요하는 그런 지경까지 온 거죠. 근데 사실 이 높임법은, 이 정도 높임법은 어법을 잘못 쓰는 정도에 국한되지만, 사실 이 높임법이 사회적으로 관계로 문제에 넘어가면은 노사관계의 문제가 아주 크게 걸림돌에 있습니다. 노사관계에서 이 사용자는 피사용자한테 말을 함부로 하게 되고, 그래서 노사관계 악화되고, 또 한 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소위 전직을 하고 싶어도, 여기서는 내가 부장으로 이렇게 높임받았는데 저기 가면 아무게 씨라고 들게 되니까 크게 불편해서 이게 전직하지 않으려 합니다. 웬만하면 현재의 회사에서 붙어 있으라고 그러죠. 소위 노동 유연성이 아주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높임법이 그걸 약화시키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또 이 외에도 아주 또 문제가 고약한 게 있습니다. 이 호칭 지칭의 문제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지금 느끼시죠. 식당에 가시면은 이제 아줌마란 말을 쓰면 큰일 날 겁니다. 또 뭐 다방에서 아가씨 했다가는 진짜 뺨 한 대 맞죠. 호칭 지칭을 할 때 상대방을 어떻게 배려할 것인가. 이게 지금 소위 인플레이션이 돼가지고 극도로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물론 어디 가면은 결코 아무개 씨라는 말을 안 듣습니다. 사장님, 선생님 이랍니다. 근데 가끔 어떤 사람이 남영신 씨 그러면 이 사람 왜 저러나 기분이 나빠지죠. 사실 우리가 언어 기득권자가 돼 있는 거죠. 저도 높임법을 어떻게 바꿔보자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정작 저한테 아무개 씨 하면은 기분이 조금 나빠집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 높임법 또는 호칭 지칭에 어떤 그 부정적인 면에 익숙해졌다는 거죠. 근데 그게 익숙해진 게 사회에 도움이 된다면 좋은데, 그게 사실은 사회 통합에 어려워지고 또는 노사관계를 어렵게 만들고 또 나아가서 정보 유통이 어렵게 되고, 처음 말 꺼내기가 어렵죠. 저 사람이 과장인지 부장인지, 어제 과장에서 부장으로 승진했으면은 과장으로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게 이 사적인 언어 관계를 엄청 어렵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국민 대통합 또는 상대방과 나 간의 그 신뢰관계, 이거를 무너뜨리는데, 이게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가 있거든요. 잘 나가다가 오늘 내가 모처럼 부장으로 승진했는데 저 친구가 난들어 과장이라 그러면 기분이 팍 나빠진단 말이죠. 그래서 한순간에 이게 인간관계를 나쁘게 만들고, 그래서 통합을 저해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비록 이게 어법상의 문제는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통합의 관점에서 한번 다뤄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이 공감 토론을 계기로 우리 마을 문화가 소통과 신뢰의 국민 자본이 되도록 문제점을 공론하고 개선하는 범국민운동으로 승화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님이신 마동인 교수님께서 또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미국의 politifact.com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들어가 보시죠. 아주 쉽게 접근해서 오늘 어제 미국 정치 경제에 돌아가고 있는 일이 뭔지 시사 공부도 되고요. 그 다음에 한 페이지 정도의 깔끔한 사이트에 있는 한 페이지에서 어저께 오바마가 한 이야기, 오늘 힐러리 클린턴이 한 이야기에서 그야말로 국민들이 정말 저건 맞는 말인가 하는 말에 대한 검증을 A4 한 페이지 정도로 깔끔하고 논리적으로 검증을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흔히 우리 팩트 체킹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이 팩트 체킹은 오탈자를 잡는 게 아니고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 혹은 언론이 하고 있는 말들이 그 주장들이 적합한 사실을 바탕으로 사회에 유통되고 있느냐 아니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막말보다 훨씬 더, 막말도 문제이지만 통합과 신뢰의 사회 자본을 이야기할 때 좀 핵심적인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어떤 주장이 있는데 그 주장이 적합하지 않은 사실 혹은 사실 없이 주장이 되고 있을 때 그게 사실 막말같이 비춰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저에게 마동훈이라는 사람이 교수로서 자격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주장입니다. 저는 좀 가슴 아프죠. 그런데 그 주장의 근거가
지난 5년간 교육과 연구의 실적이 형편없었습니다. 문제를 많이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자격이 없습니다 하면 얘기가 사실 달라집니다. 즉 적합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 주장이 가능한 거죠. 자, 그렇지만 아무 근거 없이 그냥 교수로의 자격이 없습니다 하면 이거는 굉장히 심한 막말 차원의 이야기가 되고 큰 상처가 됩니다. 혹은 대학교 1학년 때 마모아무게라는 사람의 학점이 너무 형편없어서 지금 대학 교수로서의 자격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근거가 있는 듯 하지만 사실 함정입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좀 놀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개과천선했고 사람이 많이 달라졌고 성실하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즉 적절치 못한 사실을 바탕으로 한 하나의 이야기죠. 굉장히 큰 상처를 줍니다. 대학교 1학년 때 학점이 안 좋다고 지금 교수 제대로 못하고 있다 그러면 제가 얼마나 큰 상처를 받겠습니까? 주로 정치인들과 언론들이 하고 있는 많은 무책임한 말들의 구조가, 즉 주장과 사실의 관계를 잘 살펴보면 이 주장은 진실에 가까운 이야기이고 또 다른 주장은 거짓말이고 그 거짓말이 사회 통합에 큰 저해 요인이 되고 우리 사회의 사회 자본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는 요인이라는 것들을 한번 관찰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에서도 이런 팩트 체킹 사이트가 아까 말씀드린 politifact.com은 2009년에 퓰리처상을 받은 하나의 탐사 보도의 전형이었습니다. 이미 국내에서도 이 소위 말과 글에 대한 검증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연구들도 이미 되어 있고요. 제 생각에는 언론이 담당해 주시는 팩트 체킹의 기능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정치 현실 또 언론 현실에서 서로 팩트 체킹이라는 무기로 또 비생산적인 정쟁의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안은 조금 더 책임감 있고 재정적으로도 독립적이고 또 공적인 책무성을 가지고 있는 대학의 연구기관 혹은 공적인 기관, 가장 이상적으로는 시민운동의 차원에서 우리 사회에 유통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말과 글들은 검증을 하자, 그 검증을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자라는 게 바로 팩트 체킹 시스템을 만들자라는 저의 제안입니다. 그 속에 아마 한 부분으로서 소위 막말의 문제도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사회가 갑자기 말 가지고 다 바뀔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단 최소한의 감시, 모니터링의 장치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더 이상의 말과 글에 대한 규제가 가능한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politifact.com의 빌 아데어라는 대표께서는 제가 이 문제를 좀 관심 가지고 있으면서 미국에 가는 길에 한번 하루 왼종일 뵙고 좋은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팩트 체킹을 하고 소위 모니터링을 하고 감시를 하는 게 전체를 다 우리 사회를 완전히 천국으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이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말을 하고 어떤 주장을 하고 특히 정치인과 언론인들이 말을 하고 주장을 하고 이야기를 유통시키고 어떤 스토리들을 이야기할 때 누군가는 보고 있고 누군가는 철저하게 감시를 하고 있다는 시스템은 정치인들의 이야기에 혹은 말과 글의 품격에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계신데 이야기를 하면서 저 자신의 이야기에 책임을 져야 되는 이 상황은 제가 9살짜리 딸애를 놓고 이야기할 때와는 다른 상황이죠. 여러분들이 바라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이 정치인들 그다음에 언론의 이야기를 주목하고 바라보는 시스템은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규제라기보다는 모니터링 장치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아나운서 1부장이신 강성권 아나운서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그 말하기 자꾸 말 얘기 나오는데요. 우리 말하기가 자꾸 답보 상태에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말하기 전에 읽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과거 전통사회로 돌아가자는 것이 아니라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가 정확하고 아름답게 텍스트를 읽는 것에 대한 가치, 이걸 잃어버렸어요. 예전에 선생님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목소리로 근사하게 책을 읽어주면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았나요? 그 읽기의 아름다움을 익혀야
잘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언제부턴가 학교 회장에 가서 무슨 이렇게 학생들 발표해 보면요, 맨날 춤만 추고 뭐 개그, 뭐 연극, 또 무슨 뭐 성대모사 뭐 이런 걸 그냥 잘한다고 이렇게 박수만 치고 맨날 그래요. 이제 정말 무엇이 더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가 좀 고민해보고 신앙송, 좋은 에세이 읽기 이런 거의 중요성, 이런 거의 가치를 좀 다시 한번 되짚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 저 언론 보도를 보니까 일부 내년에 인성교육이 초중고등학교에 의무화된다고 들었습니다. 대단히 고무적이고요. 근데 조금 이제 걱정되는 것은 기후이기를 바랍니다만은 인성교육 중시한다고 해가지고 또 무슨 뭐 고전 중에 몇 개 필수적으로 읽어와서 독후감 쓰기, 무슨 인문학책 보고 뭐 또 뭐 리포트 쓰기, 아니면 어디 가서 봉사활동해서 뭐 또 인성을 또 높였다, 이런 거 하지 말고요.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인성교육에 저는 하나 제안 드리고 싶으면 언어 예절 꼭 넣어야 됩니다. 언어 예절이라는 게 아까 남 선생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높은 사람한테 이 공대법 쓰고 이런 것만이 언어 예절이 아닙니다. 무엇이 더 근사하고 효과적이고 적절하게 말하고 응대하느냐, 이것이 언어 예절입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어떤 자세로 어떤 표정으로 어떻게 말하는 것이 예절 바른 것인가, 이게 언어 예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이렇게 정확하고 아름답게 읽고 말하는 것이 가치 있는 거구나, 이래야 훌륭한 사회인으로 클 수 있는 거구나, 이런 것을 우리 사회가 솔선수범하고 학교에서 이런 벌어지는 일을 물론 미디어가 전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토론문 주제를 방송과 학교가 답이다 그랬던 겁니다. 학교 현장에서 읽기와 말하기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그것을 방송이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그런 대안을 제시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중앙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 있는 양명입니다.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는 사람인데요. 저도 참 창피한 것이 바른 사람이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욕을 안 하는 것도 당연한 거고, 그리고 제가 교육하는 것은 공부 열심히 해라, 그 다음에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한테 무시당하지 마라,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저도 모르게 많이 합니다. 요즘 학생들이요, 부모욕 정말 많이 합니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카톡이라고 하는 그 단체방에 들어가면 대부분 남학생들은 부모욕입니다. 친구들 욕을 하지 않습니다. 그건 뭐냐면 삶에 있어서의 어떤 가치로운 모습을 자신들한테 이야기해주지 않은 부모에 대한 반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 부모들의 모습은 사실은 자식이 있는 부모의 모습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교육과 계몽도 중요하지만 사회가 바뀌어야 한다, 그 얘기를 정말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러 연구 결과 보고서들을 보면 결국은 사회 문제를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교육과 계몽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교육을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부모와 교사입니다. 부모와 교사도 시민이죠, 결국은. 그렇죠? 그런데 그동안 이제 부모 문제는 제가 아까 이제 마동원 선생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생략을 하고요. 교사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교사에 대해서 어떻게 대우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교육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학생들이 교사의 말을 듣느냐 하는 겁니다. 제가 가르치는 학생 중에 이제 교사 출신이 있는데 하는 말이 1년에 한 번이라도 그 부모가 와서 교사를 이렇게 구타 내지는 하는 일이 한 번이라도 안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그
존경받지 못하는 교사한테 우리가 지금 교육을 맡기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고 해서 저는 예전처럼 어떤 권위주의 방식으로 우리 지금의 그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방안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사회를 개선하는 것도 우리 기성세대들이 해야 되는 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을 전담해야 될 분들은 교사이기 때문에 교사분들한테 그 교육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좀 다시 되찾아주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짧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말을 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 영역들 지금 지적을 많이 해주셨고 또 그밖에 인적인 측면에서는 지도층의 언어들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그 가정에서 부모님들의 역할, 또 학교에서 또 선생님들의 역할이 또 미래 세대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더욱 중요하다. 이런 또 말씀들도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관심을 깊이 가져주셔가지고 국민대통합위원회 그 또 통합과 신뢰의 사회자원 이런 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참 참석해 주시고 경청해 주시고 감사드리며 또 오늘 이렇게 어려운 시간에 또 이렇게 발표해 주시고 또 좋은 제안들을 해주신 토론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우리 모두 감사해 우리 한국어를 위해서 한번 이런 제가 구호를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라 사랑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국어 사랑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선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나라 사랑은